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비극적인 생태학적 재앙 중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1958년 중국에서 벌어진 참새 소탕전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온 국민을 동원해 작은 새들과 전쟁을 벌였다는 이야기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그 결과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기근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요? 이것은 단순한 환경 파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을 무시한 권력의 오만함, 전체주의 체제의 광기,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1955년 중국의 한 농민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에 탄원서 한 장을 보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참새들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중국은 대약진 운동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농업 생산량을 극대적으로 늘려 단번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마오쩌둥의 야심찬 계획이 진행 중이었죠. 농업부는 이 탄원서를 받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동물학 연구의 권위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죠. 과학자들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참새의 식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멸이 필요한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오쩌둥의 귀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마오쩌둥의 입에서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12년 내에 전국의 쥐, 참새, 파리, 모기를 소멸해야 한다. 바로 이 순간 사회라는 용어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인민의 적으로 지목된 4가지 해충. 그런데 여기에 참새가 포함된 것입니다. 2년 후인 1957년 마오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회를 소멸시킨 후라야 인민들의 위생을 강구할 수 있다. 내년 봄에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제 참새 박멸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권력자의 한마디가 떨어지자 지식인들은 앞다투어 아첨을 시작합니다. 전국문화예술인연합 주석 귀모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시인이자 역사학자로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의 선언은 놀라웠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의 양식을 수탈하며 저질러온 죄악, 이제야 관계를 청산할 때가 왔다. 마치 참새들이 의도적으로 중국 인민을 괴롭혀온 계급의 적이라도 되는 양 규탄했습니다. 곧 전국에서 참새를 규탄하는 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인들은 경쟁적으로 참새의 죄악을 나열하고 그들을 박멸해야 한다는 내용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동물학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정확히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새의 편을 들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으니까요. 반영명분자, 인민의 적으로 낙인 찍혀 숙청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베이징시는 참새 선멸 총지휘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디데이를 1958년 4월 19일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중국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수도 베이징에서 30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간부, 학생, 군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빗자루, 몽둥이, 장대, 봉걸레, 회초리, 그리고 세숫대야, 물통, 꽹과리, 폭죽. 830개 지역은 유인선멸구역으로 독극물이 든 과자가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200개 전투구역에는 명사수들이 총을 들고 매복했습니다. 전투 개시, 새벽 5시, 총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베이징 전역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온갖 구호와 표어가 적힌 붉은 깃발들이 각 진지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성곽과 모든 건물의 옥상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고함, 고함, 고함. 세숫대야와 물통을 두들기는 소리, 꽹과리를 잇는 힘껏 치는 소리, 연달아 터지는 폭죽, 경적을 울려대는 자동차들, 300만 명이 동시에 만들어낸 소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작대전, 인간과 참새의 대전쟁. 그 서막은 인류가 수천 년간 치러온 그 어떤 전쟁보다도 장엄하고 요란했습니다. 기습에 놀란 참새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날아갔죠.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에서도 건물 위에서도 깃발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참새들은 허공을 헤맸습니다. 날개짓을 계속했습니다. 쉬지 못했습니다. 나뭇가지에라도 앉으려 하면 돌멩이와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탈진한 참새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에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린 참새들은 배고픔의 유인구역의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독에 중독되어 파닥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첫날의 정과가 집계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만 83,249마리, 죽거나 포로가 된 참새들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베이징에서 가장 넓은 창안가를 누볐습니다. 매년 10월 1일 국경절 군사 퍼레이드처럼 당당했습니다.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작전은 계속되었습니다. 40만 마리가 넘는 참새를 포살하자 베이징 시내에서 참새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베이징의 성공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지역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경쟁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스촨성은 선진적인 방법을 채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전투 지역을 1000개로 세분화하고 20만 명만 투입해서 더 효율적으로 참새를 잡았다는 것이죠. 동네마다 새총의 명사수들이 출연했습니다. 칭다오에서는 하루에 6,412마리를 포살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신문에는 그의 사진과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가 사용한 기법이 소개되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참새 잡기 숙제가 내려졌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참새를 잡아야 칭찬을 받았고 그렇지 못하면 비판을 받았습니다. 195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집계된 참새 포살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억 1천만 마리. 중국 대륙 전역에서 참새들이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의 하늘을 날아다니던 참새들이 단 1년 만에 거의 멸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마오 주석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자부심, 인민의 적을 박멸했다는 성취감. 그러나 자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959년 봄, 전국의 논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충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골목과 가로수에 벌레들이 들끓었습니다. 메뚜기, 나방, 진딧물, 온갖 종류의 해충들이 중국 천지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었습니다. 해시태그 뒤늦은 과학적 조사. 조류학자가 나섰습니다. 과일 생산 지역과 베이징 근교의 농촌에서 848마리의 참새 사체를 수집해 조사했습니다.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계절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참새들이 가장 많이 먹은 것은 곡물이 아니라 해충이었습니다. 봄과 여름에 참새들은 주로 곤충을 먹어 새끼를 키웠습니다. 가을에만 곡물을 일부 먹었지만
그것도 해충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천적이 멸종되다시피 하니 벌레들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류학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연구 결과를 인민일보에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참새를 복권시켜야 한다. 참새는 인민의 적이 아니라 농업의 수호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새의 복권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새를 복권시키는 것은 삼국시대의 간흥 조조의 명예를 복권시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마오쩌둥 주석이 직접 내린 명령을 번복한다는 것은 곧 그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59년, 1960년 중국의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해충 피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무리한 정책들이 겹쳤습니다. 농민들을 제철소 건설에 동원하느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새 박멸이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역사상 최악의 기근을 겪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3년 자연재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인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아직도 논란 중이지만 보수적인 추정으로도 1,500만 명에서 3천만 명 사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4,500만 명까지 추정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국 전체 사망자 수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해충 피해 보고가 전국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참새를 복권시켰습니다. 대신 바퀴벌레가 사회의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참새의 개체수가 회복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고 그 사이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참새 소탕전을 가장 즐긴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놀이였습니다. 신나는 축제였습니다. 인민의 적을 때려잡는 광경은 보기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파닥거리는 참새들을 줄줄이 꿰어서 갖고 노는 것. 다른 어떤 놀이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참새를 많이 잡아온 학생들을 칭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폭력으로 적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집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을.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새 소탕전에 참여했던 그 아이들은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위병 완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참새와의 전쟁 때 보고 익혔던 솜씨들을 계급의 적들에게 원없이 발휘했습니다. 지식인들을 끌어내어 비판 투쟁했습니다.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구타했습니다. 문화재를 파괴했습니다. 참새 소탕전은 문화대혁명의 전초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습된 폭력과 광기가 10년 후 중국 전역을 피로 물들이는 광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참새 소탕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학을 무시한 정책의 위험성입니다. 1955년 동물학자들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참새의 식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다. 박멸이 필요한지 감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권력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직관과 정치적 판단이 과학적 증거보다 우선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둘째, 전체주의 체제의 위험성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300만 명을 동원해 참새를 잡는 광경. 2억 마리가 넘는 참새를 1년 만에 학살하는 것.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인들은 과학적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권력자에게 아첨하며 참새 박멸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셋째, 생태계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자연은 수백만 년에 걸쳐 정교한 균형을 이루어 왔습니다. 참새는 단순히 곡물을 먹는 해로운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이었고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한 종을 제거하면 그 빈자리를 다른 것이 채웁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나쁜 방향으로. 넷째, 집단 관계의 위험성입니다. 개인으로는 합리적인 사람들도 집단에 속하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300만 명이 참새를 잡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니까, 국가가 명령했으니까, 의심하면 안 되니까. 오늘날 중국은 참새 소탕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대약 진운동 시기의 과오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중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는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자의 무지와 오만, 과학을 무시하는 태도, 전체주의적 통제, 집단 관기,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 참새 소탕전 같은 비극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억 1천만 마리의 참새, 수천만 명의 인간. 1958년 중국에서 벌어진 참새 소탕전은 인간의 오만함이 자연과 인간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의 역할을 무시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요? 과학을 존중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생태계를 보호하고 집단 관기에 맞서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참새들과 수천만 희생자들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소한의 헌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